다음 날 이른 아침 호텔을 나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들 동혁이가 공항으로 배웅 나왔기에 내가 한국에 가서 일정을 잡아 다시 올 테니 그때 며칠 함께 지내자고 일렀다. 그리고 4개월 후 시간을 내어 미국으로 가서 아들과 딸을 로스앤젤레스로 불렀다. 사흘간 호텔에서 함께 지내고 난 후 헤어질 무렵 그들에게 물었다. 동혁아, 은송아, 너희들 14년이 지나 아버지와 사흘을 함께 지내니 어떠냐? 아들은 한동안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다. 예, 광야의 방황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듯합니다. 나는 아들의 대답이 기막힌 표현이어서 그에게 말했다. 너 참 좋은 표현을 하는구나. 꼭 목사 아들처럼 말하네. 그러고는 내가 다시 물었다. 너희들 아버지가 쓴 책 새벽을 깨우리로다의 영문 번역판인 I will awake the dawn을 읽었니?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영문판으로 출간되기 전에 미국 출판사에서 내게 서문을 써달라는 요청이 왔었다. 그때는 아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때인지라 서문을 쓸 때 말미에 다음과 같은 글로 끝맺음을 했다. I dedicate this story to my son and daughter, Joshua and Grace, who live in the United States. I hope they can understand how I struggled in the search for truth and how their father met Jesus Christ. 나는 이 책을 미국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아들과 딸에게 바친다. 그들이 이 책을 읽고 아버지가 만난 예수가 어떤 예수이며 아버지가 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없었던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나는 그 서문을 넣은 봉투를 우체국으로 직접 들고 가서 등기로 붙이면서 봉투에 입을 맞추며 기도했었다. 예수님, 이 책이 출간될 때에는 아들과 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책이 출간되자 출판사에서 먼저 2권을 DHL로 보내왔었다. 그런데 그때는 아이들 주소를 알던 때였다. 나는 아들에게, 딸에게 라고 사인을 하고 속달로 보냈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이들과 사흘을 지낸 후 책을 읽었느냐고 물었더니 읽었노라고 했다. 그래, 읽고 느낀 소감이 어떠냐? 조심스레 묻는 내 물음에 딸이 답했다. I am proud of you.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나는 딸의 대답에 감격스럽기 이를 데 없었다. 마치 14년간 막혔던 하수도가 탁 터지는 듯 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듯도 했다. 지난 14년 세월에 아들과 딸을 생각하고 얼마나 애태우며 고민해 왔던가. 그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흑인촌 같은 곳은 아닐까? 마약이라도 피우지 않을까? 행여나 훗날 만났을 때 나를 거부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김진홍이란 이름의 아버지를 몰라요. 우리가 미국 땅에서 고생하며 살 동안 어디에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겐 당신 같은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나를 거부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을 하며 괴롭게 지냈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병이 났던 딸이 아버지를 만난 이후 건강해지고 명랑해져서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주니 그 기쁨을 비길 데가 없었다. 나는 눈물이 나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어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한참이나 울다가 나왔다. 그 뒤로 나는 태평양 쪽에 있는 도시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얻어 아이들을 그리로 옮겨 살게 하고는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을 방문할 때는 오며 가며 아이들에게 들러 머물곤 했다. 한 번은 서울을 떠난 비행기가 포틀랜드 공항에 도착하자 남매가 마중 나와서는 공항에서 내게 종이 한 장을 주었다.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에요. 아, 그래? 무슨 선물이 종이 한 장이냐? 그 종이를 펼쳐보니 둘의 성적표를 한 장에 복사한 것이었다. 둘의 성적이 전 과목 A 학점이었다. 나는 놀라워 그들에게 물었다. 야, 둘 다 스트레이트로 A잖아? 너희들 웬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았니? 예, 아버지. 아버지를 만난 것이 고맙고 기뻐서요. 둘이서 결심을 했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다짐하고 열심을 냈죠.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왔기에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 참 고맙다. 너희들이 건강해진 것도 고맙고 더욱이 공부들을 잘할 수 있게 돼 더 고맙다. 각설하고 은송이를 처음 만나고 돌아온 후 한국의 두 아들에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나는 첫 아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난 뒤 4년 반을 혼자 지내다가 가정을 이루었다.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성직자들의 독신 생활이 제도화돼 있어 혼자서도 무난히 지낼 수 있었으나 개신교에서는 성직자가 독신으로 지내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나 병석에 누울 때가 특히 문제였다. 4년 반을 견디다가 결혼한지라 아들들이 어려서 은송이를 만나고 왔을 때는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작은아이가 3학년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미국에 가서 형과 누나를 만나고 온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은 놀란 모습으로 나를 보다가 한 녀석이 말했다. 아버지, 그럼 우린 첩의 아들이야? 나는 뜻밖의 물음에 아연하여 할 말을 잊고 가만히 있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의문이 마음속에 떠오를까 싶어 기가 찼다. 아내에게 나무라는 말을 했다. 여보, 당신 내가 아이들을 보러 미국에 갔을 때 애들에게 사정을 설명해 주었어야지. 내가 애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야겠어요? 아내라고 할 말이 없을 수 없었다. 아내는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왜 저에게 그러세요? 당신이 애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시구려. 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 정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야? 나는 아들의 물음에 당혹하여 어떻게 답할 바를 모르고 곤혹스러워했다. 오래도록 아픔으로만 남아있던 밖의 두 아이를 만나고 나니 이제 안에 있는 두 아들이 문제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러던 차에 남미 브라질에서 장문의 팩스가 왔다. 한 달간 남미 4개국을 순회하며 열기로 계획돼 있던 집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1년여 전부터 남미 쪽에서 사람이 오고
그간에 팩스가 연속으로 오곤 해서 어렵사리 결정됐던 집회였다. 그 집회들이 취소된 이유인즉 내 가정 문제가 원인이었다. 목사답지 못하게 이혼을 하고 자녀들을 돌아보지도 않는 목사라는 여론이 현지에서 일어나 집회 강사를 바꾼다는 통보였다. 팩스 말미에는 그런 비인격적인 사람을 강사로 세울 수 없기에 초청을 취소한다. 앞으로는 나다니지 말고 자신을 반성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충고까지 곁들여 있었다. 팩스 내용을 읽고 나는 비인격적인 사람이라 말이 되네 하고 중얼거리며 팩스를 서랍 속에 넣어버렸다. 그런데 눈치 빠른 아내가 곁에서 보고는 물었다.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 말도 없이 서랍에 넣으세요? 아니, 신경 쓸 것 없어요. 신경 좀 씁시다. 아내가 서랍을 열고 팩스를 꺼내 읽고는 말했다. 내가 비인격적인 사람과 함께 사는구만요. 모처럼 한 달이란 시간을 벌었으니 푹 쉽시다. 그럽시다. 애들과도 시간을 가지고. 그런데 며칠 후 유럽 쪽에서 요청이 왔다. 유럽 내 몇 도시를 돌며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차제에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며 가족들과 단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주최 측에 연락했다. 마침 한 달간 시간이 있어 그쪽 요청에 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요청이신데요? 유럽 여행 중에 가족들과 시간을 좀 가지고 싶으니 이왕이면 아내와 두 아들이 함께 다닐 수 있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할는지요? 아이고 목사님, 가능하고 말고요. 그렇게 합시다. 저녁에는 집회 인도하시고 낮에는 가족들과 관광을 하시도록 우리가 주선하겠습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가족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남미 여행이 바뀌어 유럽 여행을 하게 됐다. 그런데 유럽의 성 베드로 성당을 방문했을 때다. 성당 한쪽에 베드로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의 발가락에 입을 맞추고 소원 기도를 드리면 그 소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베드로 동상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당연히 우리 가족들도 긴 줄에 섰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큰 녀석이 앞줄에 서 있었는데 자기 차례가 오자 베드로 발가락에 입을 맞추고는 소리내어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 나는 아버지처럼 2번 결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 내가 철학 교수가 되는 길을 버리고 신학교로 갔을 때는 나름대로 야심이랄까 포부를 품고 갔다. 나는 목사가 돼도 시시한 목사가 되지 않고 1급 목사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졌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목사가 된 후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1급 목사는커녕 꼴찌를 따라가기도 어려운 목사가 되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이런 처지에 대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0살에 빈민촌에 들어간 이래
잘 해보려고 애썼지만 잘하지를 못했다. 허물이 생기고 흉거리가 생겨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움츠러들어 일을 중단하거나 머뭇거리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잘해보려 했지만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계신다. 그 이상 바랄 것이 뭐 있겠는가? 어차피 예수의 머슴으로 나선 이상 예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넉넉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자주 되뇌곤 한다. 각설하고 추록 후에 있었던 이 일로 되돌아가자. 추록 후 부딪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간 와해됐던 지역사회 조직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주민회를 재결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활동을 정비하여 새 출발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내가 감옥에 들어간 이후 중앙정보부에서 대공 사찰 요원 4명이 동네로 들어와 상주하면서 동네 사정과 활빈교회 활동 등을 정밀히 조사했다. 혹시나 기독교로 위장하고 빈민촌에 침투한 공산주의 프락치가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그들이 몇 개월을 빈민촌에 살면서 분석하고 평가한 결론을 듣고 나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다름 아니라 김진홍은 자생 공산주의자란 결론이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김진홍은 북한 측과 접선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습해서 생겨난 공산주의자란 뜻에서 자생 공산주의자란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굳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려면 성서적 공산주의자라고 불러야지 그냥 공산주의자라고만 부르면 여느 공산주의자와 구별이 되지 않지 않느냐고 말해주었다. 그렇다면 여느 공산주의자와 성서적 공산주의자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굳이 비교해보자면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자는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성서적 공산주의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감옥에서 나온 후 지역 안의 주민회 조직을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서울시로부터 판자촌을 전면 철거한다는 통고장이 날아왔다. 청계천 전 지역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철 차고를 세운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판자촌 철거 정책을 안보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나는 정부의 한 고위층 인사를 만나 판자촌 철거가 왜 안보와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부의 고위층 인사는 월남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월남이 베트콩에 패망할 때 사이공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공시 한복판에 초롱가란 빈민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서울시의 청계천 빈민가와 흡사한 형태의 빈민촌이었습니다. 이 초롱가에 베트콩 세력이 대거 잠복해 있으면서 세력을 넓히고 무기를 비축했답니다. 사이공이 함락되던 날 초롱가에서 무기를 든 게릴라들이 쏟아져 나와 사이공시는 일순간에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이공시 함락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서울이 사이공의 재판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중심가에 수만 세대의 빈민촌이 형성돼 있는 건 만약의 사태에 큰 혼란이 일어날 화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빈민촌을 미리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대포 몇 방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많은 판자촌 주민들이 어느 편을 들는지 김 전도사는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청계천 빈민촌 철거 문제를 안보 차원의 정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며 나는 지난번 남북 적십자 회담이 발표됐을 때 지역 주민 한 분이 나를 찾아와 한 말이 생각났다.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났을 때였다. 김진홍 전도사님, 이제 좋은 세상 올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좋은 세상이라뇨? 전도사님은 신문도 못 보고 라디오도 못 들었습니까? 이북과 통하게 된다는 소식 말입니다. 물론 나도 들었습니다만 이북과 통하게 되는 것과 좋은 세상 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전도사님,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북은요, 먹는 밥과 사는 집은 나라에서 배급으로 준답니다. 그러니 철거 걱정, 양식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다지만 자유가 없다지 않습니까? 내 말에 그는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도 보듯 가만히 쳐다보더니 말했다. 전도사님, 통 뭐를 말씀을 하시네요. 배고픈 놈이 자유는 무슨 말라빠진 자유입니까? 전도사님은 지금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자유는 굶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그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지금 배고픈 자유밖에 없다고 하시지만 한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강제로 시키는 일만 해야 한다지만 여기 남한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거리를 찾아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잘 살게 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제발 부탁인데요. 그런 일감이 있걸랑 저에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내 눈에는 그런 일거리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구먼요. 그는 10여 년의 빈민촌 생활에 지치고 지쳐 자포자기 상태에 이른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집이 철거당할 때 분을 참지 못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이놈들아, 이 남 땅에 살 집이 없을게 북한으로 보내주라 이놈들아! 이로 인해 철거반원들에게 몰매를 맞고 집은 나무 토막 하나까지 모두 분질러졌다. 다음날 누군가에게 끌려가더니 닷새 후에 되돌아왔다. 그러고는 말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